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손자를 둔 70대 여성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줄이는 일이 힘든 게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넘어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바라는 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이 많은 것 같네요. 물론 젊었을 적에는 물질적이고 지금 생각하기에 허황된 것을 바랐다고 하면 지금은 내면적인 행복과 현실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로 인해 그런 바람과 욕심을 많이 줄이게 됐어요. 그 일을 겪으며 느끼는 바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죠. 그럼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남편은 어린 아들과 저만 두고 먼저 가버리고 저는 젊은 과부가 되어 홀로 자식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정이 여의찮은 탓에 저는 길바닥 노점상부터 가게 주방 이모 일에 심지어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 없는 힘도 쥐어짜 않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아들을 키우려다 보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며 열심히 아들을 키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들은 말썽 없이 착하게 잘 자라줬고 명문대에 들어가 주기까지 했죠.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공부까지 잘해줬는지 저는 그런 아들이 고맙고 기특했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들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우연히 아들이 친구와 하던 전화통화 속에서 저는 아들의 속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제 앞에서는 졸업하면 곧바로 취직하겠다고 하던 아들이 친구 앞에서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들은 제게 미안해서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냥 취업하는 게 맞지.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거든. 어머니께서도 내가 취직해서 돈벌이 할 걸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근데 여기서 더 공부 더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시겠어.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수님 제안이 얼마나 귀한 제안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지만 아무래도 거절해야 할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던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이 나 때문에 꿈을 꺾는다는 건 부모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공부를 이어가라며 설득했습니다. 민우야, 교수님이 제안하셨다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해. 너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라고. 어머니, 설마 제 전화 들으셨어요? 그래, 다 들었다. 그리고 이제야 네 속마음을 알았어. 그동안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는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괜히 취업 얘기나 꺼내고. 그건 엄마가 뭘 잘 몰라서 한 말이야. 명문대 나오면 취업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 이상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저 취직할 거예요. 그러지 마. 너 엄마 걱정해서 그런다는 거 엄마도 다 안다. 엄마 아직 젊고 네 뒷바라지 해줄 정도는 충분해. 네가 원하는 공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보람이고 대리만족이란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공부 계속해라. 끝까지 마다하던 아들은 제 설득에 결국 공부를 이어가기로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뒷바라지를 자처하며 아들이 꿈을 쫓아가길 독려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수까지 되는 것이 아들의 목표였거든요. 저는 그저 탄탄한 직장에 취직만 해도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교수식이나 될 거라니 전 그런 아들의 꿈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설렜어요.
그렇게 꿈을 향해 가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그동안 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느라 통연애 소식이 없어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수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결혼 시기도 놓치면 어쩌나 애가 탔는데 그런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 전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똑똑하고 잘났을 텐데 그에 비해 못 배운 나 때문에 제가 괜히 아들의 흠이라도 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도 예비 며느리는 참 싹싹하고 참해 보였습니다. 저를 반겨주며 생글생글 웃으며 말도 잘하고 벌써부터 딸처럼 굴며 살갑게 구는 게 제가 봐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한테 잘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둘이 잘 살기만 하면 저도 더 바랄 게 없기에 전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저는 첫 만남에서부터 예비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혹시 내가 괜히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야 시어머니 불편한 게 당연할 테니까요. 그 후 두 사람은 무사히 식을 올렸고 저는 그 후에도 최대한 아이들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라고 못된 시어머니 되고 싶지 않았고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달리 며느리는 자꾸만 제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나가서 일을 하지도 않는 며느리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는지 살림은 전혀 하지 않고 매번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사는데 그걸 쳐다보는 제 속이 어떻겠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이걸 어째야 하나 고민하다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결국 수십 번 고민해 얘기를 꺼냈더니 며느리가 결혼 전에 보였던 싹싹한 모습과 정반대로 아주 시건방지게 나오는 겁니다. 아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렴. 내가 오가며 보니까 살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집을 좀 정리하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살림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뭐라고요? 어머님, 이러려고 저희 집 오셨어요? 제 살림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머님께서 뭔데 참견을 하세요? 어머님, 그거 월권이에요. 선을 넘어서 참견하시는 거라고요. 뭐라고? 월권? 아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탓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참다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참을 거면 계속 참으시던가요. 벌써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괜히 사람 짜증나게 시비 걸지 마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며느리의 발악에 저도 조금 큰 소리를 내긴 했지만 조금도 지지 않고 성질내는 며느리를 보며 황당했던 저는 더 말도 못하고 아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심하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나오는 건지 화가 났지만 며느리와 싸운 일을 아들이 알게 되면 근심이 될까 싶어 그 일을 그냥 묻어두고 덮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아들과 함께 찾아온 며느리에게 그날의 일을 좋게 얘기하려 했습니다. 아가, 그날은 나도 좀 흥분을 했고 화내서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너한테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구나. 두 사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내 탓이야, 여보. 내가 어머님 맘에 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신경 써서 잘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직은 다 모자란가 봐요. 앞으로는 어머님 마음에 들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어머님. 좋게 얘기하려는 저를 두고 아들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착한 척을 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잘못 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줄만 알았더니 불려우였구나 싶어 그런 며느리를 본 것이 후회가 들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 사이는 좋은 것 같아
그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며느리와 충돌하지 않기로 하고 그 후로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절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들과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 둘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콧소리, 사근사근한 목소리를 낸 적 없던 며느리가 웬일인지 제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보통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다면 수상하더라도 기분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전 놀랍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네가 이 시간에 우리 집엔 어쩐 일로 왔니? 어머님 뵈러 왔죠. 뭐? 나를? 네, 어머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팥죽 맛있는 데를 알아냈어요. 오늘 거기서 팥죽 먹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차까지 마시러 가요. 어때요? 좋으시죠? 며느리의 영문모를 호의에 기쁘긴커녕 걱정이 됐지만 솔직한 속내를 겉으로 표현할 순 없었습니다. 언제 또 얼굴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거기다 고생시키겠다는 것도 아니었으니 내키지는 않아도 며느리 비위를 맞춰주기로 했죠. 그렇게 무슨 이유로 대접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며느리의 대접을 받고 난 뒤 그런 일이 연달아 생겼어요.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바라는 것 없이 제게 잘해줬죠. 하지만 며칠이 됐든 간에 며느리를 향한 제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함만 점점 커져갔죠. 그러다 며느리가 제게 잘한 지 5일째가 되던 날 제게 잘해주는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바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상했어요. 수상하고 황당했죠. 근데 어머님, 저희가 아이를 가지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손주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할머니가 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할머니라는 호칭 듣게 되시면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몇인데 할머니 소리 듣는 게 상관이 있나? 뭐 가끔 시장에서나 동네에서 돌다가 다른 아주머니랑 얘기 나누다 보면 다들 손주든 할머니라고 생각하더라. 그러니 민망한 쪽은 오히려 나지. 내 나이에 손주든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유, 그렇다고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내 나이를 그렇게 본다는 거지. 너한테 애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야. 요즘은 애 안 가지고 둘이서 즐겁게 사는 부부도 많다고 하잖니. 다들 각자의 신념과 생활 방식이 있는데 애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나?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임신하라며 부담 주는 말로 이해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평소 워낙 까칠한 며느리였으니 제가 먼저 겁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이 황당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그럼 어머님, 제가 애를 가지면 제게 뭘 해주실 거예요? 뭘 해줘? 임신하고 있는 동안 집안일이나 산후조리 대신해주는 거 말이니? 그런 거 말고요. 선물이요. 선물? 내가 너한테? 그래,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 그래, 뭐가 가지고 싶은데? 아기용품 같은 거? 아니, 그건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절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임신한 며느리에게 주는 선물이요. 저 봐둔 명품백이랑 목걸이가 있는데 제가 임신하면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명품백이랑 목걸이? 그거 돈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당연하죠. 안목 좋은 제가 받은 거라 비싸긴 한데 그만큼 제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임신하면 선물로 해주시는 거죠?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마치 임신하는 걸로 거래하듯이 제게 임신하면 선물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건 선물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건
임신에 대해 이전에 보이던 며느리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임신 관련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애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며느리가 임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딱 잘라 자기 생각을 말하곤 했거든요. 어머, 출산율이 진짜 낮아졌네. 근데 어쩜 나란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안일하다니? 날았더니 몇 조나 투입됐는데 제대로 효과를 못 내? 거기다 우리 땐 둘만 낳아서 잘 키우라고 셋넷 낳으면 미련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애가 없다고. 너희 주변에도 애 없이 사는 사람들 많지? 당연히 많죠. 요즘은 꼭 경제력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형태가 다양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잠깐만 여보. 근데 어머님, 뉴스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저희 앞에선 임신이나 출산 관련으로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제가 괜히 찔리거든요. 전에도 말했듯이 저 한동안 임신 생각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 앞에서 이런 얘기 계속하시면 저보고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 불편한데? 여보, 왜 그래? 그냥 사회 이야기 하는 거잖아. 어머니가 우리 보고 애 가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주제 가지고 몇 마디 얘기 나누지도 않았는데 듣고 있는 내가 찔려서 그래. 꼭 해야 하는 이야기도 아니잖아. 그럼 가족 중 하나가 불편하면 안 꺼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최대한 좋은 며느리인 척하던 애가 임신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아들이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까칠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품백과 목걸이를 선물하면 임신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저로서는 어이가 없었고 발끈하기까지 났죠. 애가 지는 걸 장난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요. 아니 애가 장난감도 아니고 물건 거래하듯이 뭘 주면 가지겠다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니? 그리고 내가 능력만 되면 임신한 너한테 뱃속 손주에게 뭐든 해주고 싶지. 근데 사람마다 가진 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마치 너 임신하면 그걸 꼭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선물로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지. 손주 일찍 보고 싶지 않으면 마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될걸 왜 둘러서 혼내든 말씀하세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지 며느리는 다시 또 뻣뻣하게 되바라지게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싶었죠. 아들이나 며느리나 나이가 있는데 아이 가지는 게 더 늦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 며느리에게 사과 비슷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선물하는데 동의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저도 며느리와 입씨름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손주가 생기면 저야 좋은 일이니 선물해 주겠다고 말을 뱉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제게 계약서를 써달라면서 말이죠. 계약서? 그냥 내가 주면 될 것을 가족끼리 계약서까지 써야 하니? 사람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고 하는데 확실히 해두면 좋죠. 그럼 제가 계약서 2장 작성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도장 찍고 한 장씩 나눠 가져요. 다른 누가 보더라도 며느리는 선물이 먼저고 그 다음이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에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힘이 그렇게 대단했는지 며느리는 몇 주 되지 않아 약속을 지켰어요. 임신을 한 거죠. 그땐 약속이고 명품백이고 뭐고 며느리가 임신한 일에 대해서 기뻤고 며느리가 대견스러워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게 임신 축하보다는 선물을 받는 데 우선이었죠. 결국 저는 제 노후 자금이자 나중에 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모아놨던 돈을 탈탈 털어 며느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선물해야 했어요. 그래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더 늦기 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고마워서 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계약서에 약속한 또 다른 내용처럼 출산 후 며느리 대신 아이를 돌봐주게 됐어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극구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쉬세요. 그리고 이 사람 도와줄 손이 필요하면 제가 사람 불러다 쓸게요. 아유,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집안일 하면서 우리 지민이도 보고 네 얼굴도 보고 하는 게 얼마나 좋다고. 괜히 허튼데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지민이랑 네 처에게 필요한 데 써라. 처음에는 계약서 때문에 억지로 하는 고생이었지만 좋았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 가면서 저도 점점 힘들기 시작했죠. 내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 하는 고생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자식은 나 몰라라 제게 맡기고 놀러 나가는 며느리를 보면 마음속에서 뜨거운 화가 끓어오르곤 했어요. 그래봤자 저로서는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죠. 그러다 마음속에 있던 뜨거운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전화를 받고 손주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지민이 좀 데리고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 하원 시간보다 애들을 일찍 하원시킨다고 하는데 집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고 제게 전화가 왔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해도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를 안 받고 있고요. 근데 저도 지금 세미나 때문에 당장 출발해도 2-3시간은 걸려서 어머니께 부탁 좀 하려고요. 아들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 손주가 하원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연락을 아무리 해도 받질 않는다며 제게 부탁해왔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연락이 되질 않는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되었겠지만 전 그러려니 했어요. 평소에도 손주와 관련된 일은 제게 맡겨두고 밖에 나다니는 게 일상이던 애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아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기에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제가 손주를 데리고 가겠다고 아들을 안심시켰죠.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손주를 데리고 아들네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들네 집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재빨리 손주를 방에 넣어두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오는 안방 문 앞에서 서서 엿듣게 됐죠. 자기, 친자 검사 결과 다음 주에 나온대. 이제 검사 결과 나오면 내 마음 믿어주는 거지? 앞으로 장난이라도 자기를 그 사람보다 덜 좋아한다느니,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모르겠다느니 그런 말 안 하는 거다? 나랑 약속했어. 그 결과 나오면 절대 그런 말 안 하는 거야? 다리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 손주가 아들의 자식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소리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두고 딴 놈을 만나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거기다 그 놈과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걸 보면 최소 3년 이상 제 아들과 절 속이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노란한 것도 노란한 거였지만 제 아들이 받을 충격이 더 먼저 떠올랐습니다.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도저히 모른 척할 수는 없겠는데 그렇다고 난리를 치자고 생각하니 아들이 받을 충격과 손주 생각에 선뜻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봤자 결국에 아들과 손주가 받을 상처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며느리의 외도 사실과 손주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때 문제 삼고 해결해야 멀리 봤을 때 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열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며느리의 전화통화를 증거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음성 녹음이 아닌 동영상 촬영을 했던 건 다급했던 상황에서 녹음 버튼을 찾기가 더 복잡해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간사한 며느리가 또 무슨 변명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그 해괴망측한 내용이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촬영으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담다가 그 내용이 며느리 입에서 나온다는 걸 담기 위해 안방문을 활짝 열었죠. 그런데 안방문을 활짝 열자마자 기겁하게 됐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조금 전 들었던 며느리의 통화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며느리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아들과 같이 잠드는 안방 침대 위에서 말이죠. 며느리는 겉옷은 홀딱 벗고 속옷만 입고 있던 상간남과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전 기겁하며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침대 위에 있던 며느리와 상간남 역시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쳤죠. 너 그동안 우릴 속이고... 어머나! 어머님?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럼 방금 내가 엿들은 내용이 전화가 아니라 저 남자한테 네가... 어머님이 이 시간에 여기를 어떻게...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설명할게요. 잠시만 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어머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 손에 쥐고 계신 거 그거 설마 휴대폰이에요? 그거 지금 촬영이나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어린아가 있던 저였는데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눈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는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며느리에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수철처럼 바닥에서 뛰어올라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며느리 손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방에 있던 손주를 둘러엎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뒤에서는 며느리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안 돼! 어머님 잠시만요. 오해라니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거기 서시라고요. 잠깐만요. 쯤이나 할미한테 와. 엄마가 바쁘다니까 할미랑 할미 집에 가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자. 만약 며느리가 옷을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며느리 손에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와 딴 놈이 한 침대에서 뒹군 증거가 들어있던 휴대폰을 빼앗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 나체인 며느리가 옷을 입고 절 따라오느라 절 붙잡을 수 없었고 전 며느리가 옷을 입는 사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들네를 나와서는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다 택시를 타고 손주와 함께 제 집으로 향했죠. 다행히 며느리에게 붙잡히지 않고 택시를 탈 수 있었지만 아직은 불안했어요. 제가 손자를 데리고 제 집으로 가는 건 며느리도 알고 있었으니 집으로 찾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저 혼자 있었으면 며느리가 찾아오든 집 앞에 죽치고 기다리든 상관없었지만 제게는 데리고 나온 손주가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엄마가 아빠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아직은 어린 손자가 그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애가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일 테니 손자가 있는 곳에 며느리가 찾아오게 하면 안 됐죠. 며느리가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동생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야 안심하고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 불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걸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때문에 겨우 진정되던 심장이 다시 벌렁거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시로 일관했는데 정말 지독하게 걸려오는 며느리 전화에 결국 받게 됐습니다. 잘못을 해도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제가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 그냥은 안 넘어가겠다고 우리 아들 민우에게 다 말하겠다고 며느리에게 선전포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어디세요? 집이세요? 그럼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께서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나 집 아니다. 네가 뻔히 찾아올 거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집으로 가겠니? 그리고 내가 듣고 본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고 설명은 뭘 더 들어? 난 너한테 들을 이야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억울해하고 어머님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죠. 어디 계신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어머님 계신 곳으로 가서 다 설명할게요. 너 그거 아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 결혼하고 처음 본다? 이것만 봐도 내가 듣고 본 것들이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 네가 내 아들 집에서 딴 놈이랑 한 침대에서 누워있던 것, 네가 우리 지민이 보고 그 남자 아들이라며 친자 검사까지 했다는 것까지 전부 진짜라는 걸 알겠다고. 근데 무슨 오해는 오해. 그리고 내가 도망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딱딱 맞춰지더라. 결혼하고 매번 내게 목 빳빳이 세우던 네가 임신한다고 했을 땐 달랐지. 저거 해달라, 이거 사달라, 임신하는 걸 거래하듯이 조건을 걸긴 했어도 그때만은 내 앞에서 꼬랑지 살살 움직였잖아. 근데 그때 네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더라. 넌 내게 임신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때 이미 애를 가진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뭐 하나 더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앞에서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고 너한테 필요한 조건은 다 걸었던 거지. 그러면서도 내 입에서 아이 안 가져도 된다는 말 나오지 않게 하려고 꼬랑지 흔들었던 거고. 맞지? 너 그때 이미 임신하고 있었던 거지? 이 못된 년.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애를 가지고 사람을 기만해? 그러고도 뭐? 오해? 설명? 야! 네 입으로 다 말했잖아. 다음 주에 결과 나온다며? 그 결과 나오면 우리 지민이 침대에 있던 그놈 아이라는 게 나올 텐데 뭘 설명하고 내가 뭘 오해를 해? 괘씸한 것. 나 오늘 일 보고 들은 대로 고스란히 우리 민우에게 말해줄 거야. 말하고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곁에서 그리고 나한테 피 빨아먹은 거 다 뱉어내게 만들겠어. 너 그동안 너 사랑하는 우리 아들 믿고 그런 아들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는 나 믿고 뒤에서 그런 짓거리 한 것 같은데 이젠 다를 거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널 사랑한다고 해도 바람난 여자를 용서할 것 같니? 그리고 용서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무슨 짓거리를 당했는지 알면 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젠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너랑 헤어지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네가 맨몸으로 시집와서 받고 즐기고 누렸던 것들 다 토해내게 하겠어.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네 앞으로 들어간 돈, 거기다 네가 저지른 죄값까지 받게 만들겠다고! 그땐 저도 더 이상 가리고 조심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를 제 아들 곁에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며느리가 뭐라고 하건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지민이 양육 문제가 걸리긴 했습니다만 양육권 때문에 마음에 걸렸던 거였지 핏줄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민이가 태어나자마자 며느리의 외도를 알았으면 몰랐어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핏줄과 상관없이 지민이는 내 손자였으니까요. 그건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보통 이혼하면 잘못이 있든 없든 정서적인 거리감을 우선으로 여겨 아이의 엄마인 여자 측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준다고 하니 그게 조금 걸리긴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여자에게나 유리한 결과였으니 그때의 며느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몰아붙였죠. 며느리도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속 외도 증거와 제가 데리고 간 손주로 인해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태도를 바꿔 제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머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할게요. 그 인간과는 지금 당장 헤어지겠고요. 어머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척이라도 할게요. 앞으로 정말 어머님께 잘하는 며느리, 민우 씨에게 좋은 아내, 지민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오늘 어머님과 하게 될 약속 안 지키면 그때 오늘 아시게 된 이 상황 그이한테 전부 알리셔도 돼요. 그럼 그땐 두말 없이 맨몸으로 떠날게요. 네?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민우 씨랑 지민이 없으면 안 돼요. 제발요. 말이 안 됐어요. 그렇게 제 아들과 손주가 소중했다면 애초에 딴 놈과 바람이 났을 리가 없었고 남자와 만났던 게 실수였다고 해도 출산 후의 만남을 이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절 붙잡는 이유는 하나 같았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혼 이후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자기 목숨줄을 붙잡으려고 제게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속내가 뻔히 보였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의 속내가 보이는 행동에 제가 넘어가주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다고 예전처럼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 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척만 한다는 거였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이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시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하는 데 충분할 것 같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혼은 항상 남의 일이었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뭐가 더 필요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니 며느리가 제게 쩔쩔매고 제가 며느리보다 갑인 상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자백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는 척 떠보기 시작했죠. 나보고 지금 네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동안 우리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던 너를 믿으라고? 그럴 바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이번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시면 제가 진짜 어머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살게요. 네? 저 그 사람과 헤어지고 어머님께서 원하는 며느리가 돼서 민우 씨 내조 잘하고 지민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누구보다 남편을 존경하고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 누구보다 자식일이 우선인 엄마가 될게요. 그래?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럼 네 저지른 잘못부터 네 입으로 다 말해봐라. 네가 얼마나 나쁘끄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내 앞에서 숨김없이 다 말해봐. 그럼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야 네가 거짓말을 하나하나 내가 확인하고 판단할 일이지. 네, 저 다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제 잘못 다 말할게요. 다 말하고 반성할게요. 며느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줬어요. 제 아들에게 어떤 의도로 접근했고 결혼하고 어쩌다 상간남을 만났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아들과 절 속여 외도했는지 전부 다 말해줬죠. 우선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노리고 접근했답니다. 제가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며 자기 꿈과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연애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래서 아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에게도 시간을 내주지 않던 아들을 며느리가 뒷바라지를 자청하며 쫓아다녔다고 했죠. 처음엔 아들이 부잣집 자식인 줄 알고 뒷바라지를 했다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원 월급도 적지 않고 대학 교수가 꿈이라는 아들의 이야기에 교수 부인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네요. 여러분께서는 취집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취집은 취업과 시집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보통 경제력이 없거나 더 이상 사회활동이 귀찮고 힘들다며 취업하듯 결혼하여 남편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전가시키는 행동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며느리가 바로 그 취집을 한 거였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20대 시절 펑펑 놀다 30대의 위기감을 느껴 급하게 꽃꽂이 자격증 따고 꽃집을 차렸으니 교수 부인 정도면 괜찮은 취집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아들 피를 빨아먹을 작정한 며느리는 결혼 전까지 제게 밉보이지 않게 잘했던 거고, 결혼 후에는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 취직했으니 제게 가면을 벗고 본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을 쓰고 시어머니까지 제 마음대로 주무르며 몸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삶도 지겨웠나 봅니다.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있었으니 심심했던 게 당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임 저 모임 돌아다녔다고, 그러다 한 모임에서 상간남을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애초에 상간남과는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길게 만날 생각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빈둥대며 생기는 지루함 때문인지, 아니면 사랑 없는 결혼 때문에 생긴 따분함 때문인지 예상과 달리 상간남과의 만남을 쉽게 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생긴 거죠. 아이가 생기고 당황했지만 그 일마저 제게 아이를 낳는 조건으로 물질적인 이득까지 챙기며 며느리는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르면서도 겁나는 게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저와 아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저와 자기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또 자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들 걱정에 며느리 손에서 놀아나고 있었으니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손주를 맡기고 자기는 상간남과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다 어느 날 상간남이 이전까지 두 사람 모두 생각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지민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일지 물어본 거죠. 그 사실에 대한 건 며느리밖에 알 수 없는 일이었고, 며느리는 확실히 상간남의 자식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간남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친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고 싶다며 며느리를 졸랐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고 상간남의 아이가 확실하다고 말해줬지만 끝까지 말이 아닌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상간남 때문에 친자 검사 의뢰를 했다고 했고요. 그러다 그날 두 사람이 제 아들 집 침대 위에서 티격태격하며 그 괘씸하고 역겨운 사랑 다툼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며느리의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고 울컥해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싶었지만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 그 불결한 얘기를 마친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얘기해보라고 했죠. 저도 같은 얘기를 또 듣고 싶어서 반복하라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고, 며느리가 한 짓이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려고 그 역겨운 이야기를 다시 또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 귀가 더러워지는 듯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듣고 난 뒤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다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경고했죠. 그래, 그 긴 얘기를 두 번이나 똑같이 하는 걸 보면 네가 진짜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구나. 불경하고 역겨워서 듣느라 힘들었단다. 중간에 화가 나서 네 머리채라도 잡고 뜯어버리고 싶었고 헛구역질이 나서 소리내지 않으려고 내가 고생했어. 이제 이 얘기 그대로 법원 가서 네 입으로 진술하면 돼. 우리 아들에겐 내가 대신 말해줄 테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솔직하게 다 말하면 저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할 거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예요. 정말 이제부턴 제 인생에 민우 씨와 지민이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민우와 지민이 빼고 네가 만나고 싶은 남자를 전부 다 만나도 돼. 근데 절대로 그 두 사람 곁엔 얼씬도 하지 마라.
나 애초에 너 용서할 생각 없었어.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이 너랑 일찍이 헤어질 수 있게 네 자백이 필요했던 거지. 뭐? 교수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일부러 내 앞에서 잘 보여? 야, 결혼이 장난이야?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게 사람 할 짓이냐고? 그리고 네가 사람 마음 가지고 놀 주제는 되니? 네 입으로도 말했잖아. 이런 것 없이 모아둔 돈도 없이 나이 들어서 불안했다고. 그럼 착하기라도 했어야지. 내 아들이 네 엉망진창인 인생 끌어올려줬으면 정신 차렸어야지. 근데 네 주제도 모르고 감히 딴 남자까지 만나? 그리곤 용서를 빌어? 이게 용서 빈다고 빌어질 일이야? 너, 네 입으로 네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말했어. 그 내용 전부 다 녹음됐고 네가 그놈과 우리 아들 침대 위에 함께 누워있는 장면도 다 촬영돼 있어.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겠지, 이혼이 쉽진 않겠지 등등 허튼 기대하지 말고 이혼이나 기다려. 너 스스로 걷어찬 네 복 후회하면서 이혼 소송이나 기다리고 있으라고. 어머님 잠시만요. 잠시만 전화 끊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 어머님! 며느리는 절규하듯이 저와의 통화를 붙잡았지만 저는 망설임도 없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분노심에 떨려오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며 앉아 있었죠. 이후 아들의 세미나가 끝나는 이틀 동안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혹시나 제가 자기를 용서할 수도 있다는 기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의 거짓말은 더 나쁜 상황만 초래할 거라는 걸 알았는지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제가 듣고 보고 촬영하고 녹음한 내용을 전부 다 알려줬습니다. 아들은 제게 미안해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어 참으려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숨길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엄마인 저는 아들의 심정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말이죠. 여러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말보단 아들을 안고 위로해주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했죠. 지민이와의 친자 검사였어요. 며느리 측에서도 이미 검사를 한 상태였고 그 결과를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역시 조작이나 위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따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민이는 저희가 키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지민이가 우리 핏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상간남에게 더 애정을 받으려고 거짓말한 건진 모르겠지만 친자 검사 결과 지민이는 우리 핏줄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를 알게 된 며느리는 친자 검사 결과가 마치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와서는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여보, 지민이 당신 아들이야. 이거 봐. 이거 보라고. 나도 알아. 나도 검사했으니까. 근데 내 아들이라고 해서 당신과 내 관계가 달라질 게 있어? 당신이 나 몰래 몇 년간 바람 피우고 다른 목적으로 나와 결혼한 건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 거기다 우리 어머니께 시건방진 행동이 나고.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가. 아니 여보, 당신이 용서만 해주면 우리 지민이랑 완전한 가족으로서 잘 살 수 있다니까? 나 정말 좋은 아내, 엄마가 될 거야. 그러기 위한 조건 다 갖췄잖아. 지민이 당신과 내 피를 반반 이어받은 아들이니까. 당신이 엄마는 무슨 엄마야? 내 눈앞에서 빼고는 지민이 귀찮다고 어머니께 맡기고서는 내가 당신 유아학대로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런데 계속 지금처럼 나온다면 그땐 법이고 뭐고 없어. 지민이 아빠로서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평생 화 한 번 내지 않은 순둥이인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자 헛소리를 잘도 짓거리던 며느리도 놀라 입을 더 놀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도 않았죠. 대신 이혼할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야 차고 넘쳤으니 결국에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경제력도 없었고 소송을 하며 증거로 나온 부모로서 한참 자격 없는 모습들로 인해 며느리는 친권과 양육권 역시 아들에게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양육비까지 부담하게 됐죠. 고생 없이 제 아들에게 기대어 취집 온 여자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법의 처벌 말고 제가 직접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묵사발 내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그 아쉬운 부분은 다른 이가 대신 풀어줬어요. 상간남 소송으로 자기 남편이 저희 며느리였던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상간남의 아내가 저와 아들 대신 며느리의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줬거든요. 한바탕 난리가 나 경찰차와 119 구조대까지 왔다는 소식에 그 자리에 없어 엉망이 된 며느리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들은 만족할 만한 복수를 하고 전 며느리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어요. 아들은 다시 저와 같이 살고 있고 저는 어린 손주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지내고 있죠. 아들은 그 전의 일 때문인지 재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이자 할머니인 저로서는 사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손주 지민이에게도 좋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런데 제 마음이 탄다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진 않으려고요. 그리고 아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전처럼 아들의 행복을 바라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진 않을 겁니다. 끼어들 땐 끼어들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말하면서 아들에게 또 손주에게 한 번의 아픔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늙은이의 바람이 꼭 이뤄지길 바라며 전 이쯤에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